자, 은유론 일정 장은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러도 약세, 미국 주식도 약세, 그리고 미국 국채도 좀 약세를 그리게 되면서 트리플 약세로 우리 시장 역시도 하락 마감이 됐었죠. 자, 앞으로 매크로 지표와 더불어서 어떤 세부 일정까지 체크를 하면서 잘 대비를 해야 될까 고민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은유론 일정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투이트라는 기업의 실적 발표 대기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적 분할 소식이었죠. 바이오업계 관계자분들, 투자자분들, 그리고 좀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분할이 좀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이 내용 쉽고 좀 명확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적 분할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회사가 두 개의 독립된 회사로 나뉘는 것입니다. 기존 주주들은 새로운 회사에 주식도 자동으로 배정받게 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삼성 SP 홀딩스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기존에 함께 썼던 바이오 시밀러 부문을 좀 분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CDMO 사업을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만 전담을 하고요. 바이오 시밀러 쪽은 삼성 SP 홀딩스가 따로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누려 할까? 사실 CDMO와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CDMO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의약품을 대신 생산을 해 주는 거고 바이오 시밀러는 일종의 복제약입니다. 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경쟁 비즈니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업이 한 회사 안에 있으면 고객들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의약품을 맡겨서 생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삼성은 경쟁자 제품이 될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도 함께 만들고 있대요. 그러면 A 회사 입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해지겠죠. '내 기술이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CDMO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형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를 하는 반면에 바이오시밀리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리스크는 다소 높지만 성공하면 수익이 큰 구조입니다. 이걸 한 회사가 동시에 다 끌고 간다면 투자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업 리스크는 좀 줄이고 고객과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한 전략적으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분할은 단순 인적 분할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존 주주는 새로 만들어지는 삼성 SP홀딩스 주식도 비율대로 받게 됩니다. 즉 기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좀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후에 이 두 회사 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됩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뭘 잃는 건 없고 두 회사에 모두 지분을 가진다는 점이라는 거. 분할은 9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것이고 10월 1일 정식적으로 삼성 SP홀딩스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변경 상장하고요. 삼성 SP홀딩스는 재상장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엔 잠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일단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진 두 회사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말 그대로 순수 CDMO 회사로 재탄생합니다. 존 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발표에서 글로벌 톱티어 CDMO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CDMO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규 바이오 기술인 ADC, AAV 그리고 사전 충전형 주사기 같은 이런 신사업 역시도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기존 생산 역량에 더해서 제품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글로벌 거점 확대, 기술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삼성 SP홀딩스는 자회사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두고 바이오 시밀러에만 집중을 합니다. 세계 1위 바이오 시밀러 회사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앞으로 20종 이상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작 개발까지 고려한 차세대 플랫폼 투자도 준비 중입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 많습니다. 우선 분해를 통해서 고객사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사업별 의사결정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입니다. 또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 가진 리스크를 따로 떼어 놓음으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안정성도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사업 자체가 아직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높은 시장은 아니라서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기업 가치를 따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번 분할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생산 전문 회사로,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전문 회사로 각각 분업화됩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 전략을 분리하는 것은 국제적인 시장에서 투자 유치, 고객 확보, 기술 제휴 등 모든 국면에서 훨씬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할이 한국 바이오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4월 소비자 물가지수 YOY 기준으로 일본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1분기 최종 GDP 나오는 점, 일단 연준 베이지북 공개에 앞서고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현충일로 인해서 미국장이 휴장을 하죠.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5월 소비자 심리지수 나오고 일본에서도 5월 경기 선행지수 발표된다는 부분. 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산업 생산 발표됩니다. 미국에서 S&P CS 주택 가격 지수와 더불어서 내구재 주문 잠정으로 4월치 발표가 되고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 5월로, 그리고 5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과 더불어서 EU에서 잠정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대기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FMC 회의록 발표된다는 부분. 자,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은 금통위와 더불어서 엔비디아 실적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한은 금통위 이번 결정 어떻게 내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를 취해야 할지 제가 추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 잠정 GDP 미국에서 발표가 된다는 점 함께 체크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주요 경제 일정 살펴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슈 하나씩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I 반도체 대표주자 바로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미국 현지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 단순한 실적뿐만이 아니라 향후 AI 시장 판도를 가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 주가 흐름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최근 한때 AI 관련 밸류에이션 부담과 더불어서 미중 간 관세 격화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4월 21일 96.91달러까지 떨어졌었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135달러를 넘긴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40% 가깝게 상승세를 보인 것인데 이번 주에만 16% 급등을 했고 연초 이후에도 상승 전환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급등세를 보이는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바로 5월 28일 발표될 1분기 실적, 향후 제품 로드맵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적은 얼마나 좋을까? 시장에서는 이번 1분기 매출을 약 430억 달러,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는 0.89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65%, 46% 성장한 수치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매출이 대부분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AI용 GPU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90% 가까이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엔비디아는 이제 AI 반도체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올 하반기부터 차세대 AI 칩 블랙웰 울트라 GB300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 H100보다도 무려 50배, 50배나 빠른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AI 기술 트렌드, 출연형 AI 모델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출연형 모델은 단순한 데이터 생성이 아니라 사용자의 질문에 더 깊이 사고하고 판단을 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만큼 컴퓨팅 파워도 훨씬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블랙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벌써 다음 세대 칩인 루빈 GPU도 함께 준비 중인데 블랙웰보다도 3.3배 향상된 강력한 기능 그리고 더 진보된 AI 추론 기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식 출시 현재 2026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거가 또 있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규모 AI 칩 계약 소식입니다.
엔비디아는 사우디의 AI 전문 기업 휴메인과 손을 맞잡고 18,000개의 블랙일 칩을 사우디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만 해도 무려 500메가와트 규모라고 하니까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아랍에미리트와는 연간 최대 50만 개 AI 칩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조 원 규모의 매출이 생깁니다. 엔비디아 연매출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제 미국 안에서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를 쥐락펴락하는 전 세계 AI 생태계 구축의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입니다. AI 대장주라는 명성 때문에 비싸다라는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는 2025년 예상 EPS 기준 PR 40배 수준입니다. 이게 많은 걸까요? 지난 10년간 평균이 59.7배였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년 예상 이익 기준으로 보면 PR이 26.4배까지 떨어집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지금의 주가가 앞으로 1년 사이에 2배 이상 오를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낭은 지난 3월 GTC 컨퍼런스에서 2028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연간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추론형 AI의 급속한 성장입니다. 젠슨 낭은 추론형 AI는 기존 모델보다 100배 많은 더 많은 연산 능력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속도까지 빠르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AI 칩, 특히 고성능 GPU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만 보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엔비디아를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큰 기대를 갖고 엔비디아를 매수했었던 일명 서학개미들은 4월까지 무려 7,700억 원 어치를 사들였지만 최근 급등한 이후 5월 들어서는 약 4,800억 원 어치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차익 실현에 나선 셈이죠.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일부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여전히 중동 딜이나 빅테크 투자 지수 그리고 5월 28일 실적 발표 기대감 등 긍정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AI 산업을 설계하고 주도하며 이제는 전 세계 데이터 인프라의 기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28일 실적 발표는 단순한 분기 실적 발표가 아니라 AI 산업의 큰 흐름 그리고 엔비디아의 입지를 재확인하는 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을 단기 매도 타이밍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더 큰 그림에서는 AI 시대 주도주로서의 엔비디아의 롱텀 스토리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도 있다. 이 점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5월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기정 사실화처럼 여겨졌었는데 최근에 그 흐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 왜 그런지 어떤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5월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 됐었던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을 했었죠.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다시 금리 인하 기조는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도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0.2% 나왔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경기가 뒷걸음질 쳤다라는 것이죠. 이런 흐름 때문에 시장에서는 5월에는 무조건 금리를 내리겠네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실제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기도 했었죠. 일부에서는 한 번에 0.5%까지 내리는 빅컷까지 단행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와서는 왜 또 이 인하가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미국 연준의 기조 변화입니다. 미국 연준이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인데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연준이 그냥 동결만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직접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시장의 기대를 꺾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은 금리를 그대로 두는데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금리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요동치겠죠.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실제로 최근 달러 원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좀 1,370원대까지 6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는 것은 뭐 트리플 약세 때문이고요. 그전까지만 해도 한 1,400원대 계속해서 넘나들고 있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게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즉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 달에는 한미 간 통상 협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환율 안정이 주요 의제로 논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왜 원화 약세를 유도하냐 라면서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4일에 한미 차관복급 회의가 있었고 그날 저녁에 환율이 30원 가까이 확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환율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요. 금리 인하는 그 환율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계부채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정말 심각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이 무려 5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늘었대요. 지난달보다 7배 넘게 급증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왜 문제냐면 금리를 내리면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이 부채가 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나중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한은의 고민 상당히 깊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 둔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 초반, 심지어는 0%대까지 거론되고 있죠. KDI는 최근 올해 성장률을 0.8%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사실상 침체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과 금리 차가 2%대까지 더 벌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지고 가계부채는 또 늘어나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5월에 스몰컷 그러니까 0.25% 인하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B컷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연내 또 두 번 인하해서 최종 기준금리를 2%까지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준의 눈치를 보면서 인하 속도를 더 늦출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금통위 결정 전에 무건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즉 5월 22일부터는 오늘부터는 어떤 발언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모든 시선은 5월 29일 수정 경제 전망 발표와 기준금리 결정 발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유지할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원래는 5월에 금리 인하 유력을 했지만 미국의 금리 동결 기조, 환율 불안, 가계부채 급등 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한국은행의 선택지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성장률이 낮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처럼 굉장히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 물가, 부채, 그리고 국제 정세까지 모두 다 따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려도 딜레마가 따릅니다. 5월 29일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둘러싼 현재 상황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죠. 바로 HBM.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인데 그리고 그 뒤에는 글로벌의 AI 제왕 젠슨 황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황 회장이 부스를 다녀가면 그 부스는 뜬다. 요즘 반도체 업계에서 통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의 한마디 한 걸음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 현장이죠. 역시나 그랬습니다.
전시관 마감 10분 전에 황 CEO가 깜짝 방문한 부스가 있었는데 그 부스가 바로 SK 하이닉스 부스였죠. 그는 SK 하이닉스가 전시한 HBM4 샘플을 직접 보고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시된 제품 위에 사인도 남겼다고 해요. 젠슨 황 러브 SK 하이닉스 원팀. 자, 말 그대로 애정 폭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HBM4 그게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HBM4 같은 경우에는 AI 칩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산을 담당하는 반도체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모리입니다. 일반적인 DRAM보다도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AI 훈련 초고대 언어 모델,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HBM에도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HBM3E 그러니까 5세대 제품이 주력이었는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선보인 HBM4는 6세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속도와 전력 효율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HBM4를 지금 누가 제일 필요로 할까요? 당연히 엔비디아입니다. AI 반도체의 절대 강자, 세계 시가총액 3위 안에 드는 엔비디아는 지금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AI 칩을 미친 듯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칩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하려면 바로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가 만드는 HBM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젠성 CEO가 SK 하이닉스에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온 날 SK 하이닉스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도 하락을 했습니다. 0.7% 정도 떨어졌어요. 의외일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살펴봤더니 시장에서는 이런 식의 반응은 종종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선반영돼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경우죠. 자, 그리고 사실 SK하이닉스는 주가 같은 경우에 추이 살펴봤더니 4월 초 저점 대비해서 이미 22% 넘게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5월 들어서만 해도 당일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13% 넘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단 IM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좀 조심해야 할 테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 주가는 BPS 기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 구간에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와 AI 투자 사이클 둔화를 감안하면 무턱대고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HBM 독주 체제는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특히 HBM4 시장 진입에서 가장 빠른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일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해도 될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런 매매 관점이라고 치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분할 매수를 하거나 관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시대가 열리는 만큼 HBM 수요는 앞으로 더 계속 커질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이 명확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애매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가 직접 찾는 파트너라는 점. 이건 그 어떤 광고보다도 강력한 신뢰 증거가 아닐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AI, HBM, 엔비디아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는 HBM이라는 이 황금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번 컴퓨텍스 현장에서도 황 CEO가 보여준 그 관심은 그 잠재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물론 항상 그렇듯이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일희일비를 하기보다는 큰 흐름 속에서 이 기업이 어떤 전략과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단순히 뉴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기술, 어떤 산업, 어떤 흐름이 있는지 함께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일정 함께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새로운 일정을 찾아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